충청북도 괴산이 고향인 제가 태어난 마을은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도 도로가 깔리지 않아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아침 저녁이면 30분을 걸어 산을 넘어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고향 마을에는 늦가을이 되면 전라도 아줌마라고 부르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머리와 양손 가득 진보다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진보다리에는 늘 김이 있었는데 내륙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10톳 가까이 사서 아침마다 직접 들기름과 소금을 발라 아궁이 불로 구워주셨는데 어린 나이에 그보다 맛있는 산의 진미는 없었습니다. 전라도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아주머니에게 언뜻 전라남도 완도에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먼 시골 마을에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아주머니가 제게는 가장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쌀밥을 먹을 때는 김을 싸서 먹고는 하는데 저만 이 김을 산의 진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간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제 채널에서는 미국의 냉동김밥 열풍을 다뤘었는데 김밥 이전에 외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은 김입니다. 한때는 도대체 왜 검은 종이를 먹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던 외국인들이 김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한류를 이끌고 있죠. 다만 한국에서는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의 개념이지만 외국에서는 간식으로 먹는 스낵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업계는 김을 차세대 K푸드 선봉장으로 낙점하고 외국인들의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일례로 CJ제일제당은 1년 전부터 아예 김스낵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전세계 15,000여 개 제품들이 출품되는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즈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별 1개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정부 역시 김 세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시장 선도 블루푸드 산업 육성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하기도 했는데 용역의 핵심은 김 수출 규모 확대 및 세계화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수산식품은 전세계 139개국에 수출됐는데 이 중 김이 8,2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 10년 만에 6배 이상 커졌죠. 여기에 한국 김은 글로벌 점유율 70%를 달성한 압도적인 제품이니 정부도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김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바닷물로 키우는 김에 방사능이 침투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휩싸인 고객들이 아예 김을 먹지 않거나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 김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요. 물론 한국 최대 김 생산지 전남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동안 해조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단 한 건도 허용 기준을 넘어선 적이 없지만 아무래도 방사능이 주는 두려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생각해보지 못한 무모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둥근 지구는 둥근 태양이 쏘는 열 에너지를 받으며 끊임없이 회전하는데 각 국가마다 받는 에너지의 양이 다릅니다. 특히 바다의 경우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온이 제각각인데 이 때문에 그 아래에 사는 수산물의 종류도 달라지죠. 태평양과 같은 바다에서 만선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참치가 한국에서는 가뭄에 콩나듯 잡히는 것이고 갯벌이 유독 발달한 한국에서 재배하는 김의 품질은 유럽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최고의 김은 위도 34에서 37도 연안에서 서식하는데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수온에 맞지 않으면 그 맛은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최적 수온은 약 5에서 8도로 4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11월에서 4월까지만 수확이 가능합니다. 15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뿌리가 녹아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김양식을 위한 최적의 위도와 온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여기에 해안선이 기이할 정도로 길어 갯벌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김은 물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은 일본이나 중국, 인도네시아의 그것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최근 김의 성장세가 실로 대단합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올해 김 수출량은 8월까지 24,862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고 수출액 역시 16% 증가했습니다. 마른 김이 12,68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조미김은 12,139톤으로 6.3% 늘었죠. 2019년 수산식품 수출액 1위에 오른 후 단 한 번도 2위로 내려온 적 없는 한국에게는 효자 상품입니다. 해수부 역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렇다면 김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만 지녔을까요? 아닙니다. 김의 진짜 가치는 환경보호에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가 미래 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탄소를 줄이려는 학계의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갯벌이나 해초류, 염생식물, 해조류 등 연안 서식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김과 같은 해조류는 산소를 생성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 등의 해조류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식물보다 50배 뛰어나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을 먹지 않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중순 경북대가 주최한 블루카본 국제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기후학자 카를로스 두아르테는 한국은 김, 미역 등 해조류를 채취, 양식, 섭취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돼 있다. 해조류 서식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성장 과정 중 일부 탈락한 해조류 생체도 해저에 오랜 기간 저장된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인의 해조류 섭취가 대기 이산화탄소가스가 해양에 저장되는 통로를 넓혀준 셈이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김이 최근 여러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일본과 가까운 한국 바다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김을 먹지 않거나 김 섭취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한국 해양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일본이 세계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처리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방사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을 압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에서 김 생산이 가장 많은 전남 연안에서는 일주일에도 수차례씩 수산물을 분석해오고 있는데 요오드와 세슘이 1베크렐 이하로 검출돼 식품 허용 기준인 100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박인배 박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1베크렐이 넘는 검사 건수가 없었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50년 사이 전 세계 바다 수온은 평균 0.5도 올랐지만 우리 해역은 1.3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갈수록 김 양식은 어려워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김이 희멀겋게 변하는 김황백화 현상, 따뜻해진 바다에 늘어난 다른 해조류들이 김이 먹을 영양분을 가로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어류들은 해양 환경이 변하면 서식지를 이동할 수 있지만 양식장 생물들은 이동이 불가능해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이제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무모한 도전인데 최근 성과가 드러나고 있죠. 지난 9월 22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한림원이 기후, 식량위기, 블루푸드로 해결 가능할까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개최한 제3회 해양수산과학기술 혁신포럼에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육상양식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조상우 풀무원 기술원 부사장은 해양오염과 수온 상승으로 김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 해상 양식이 바다 수온에 의존해 11월에서 4월까지만 수확이 가능하며 양식자재 준비나 시설 설치, 철거 등의 많은 투자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풀무원은 현재 바다에서도 육상에서도 사시사철 언제든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 겁니다. 풀무원은 생물반응기라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엽채부터 단포자, 유엽, 성엽까지 키워 수확하는데 1톤 크기의 생물반응기를 구축하고 김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육상에서 키운 김이 바다에서 키운 김보다 단백질 등의 영양 성분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죠. 조 부사장은 녹반병 등 김의 품질이나 생산량에 악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이 없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오염 정도도 육상 양식한 김이 훨씬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풀무원은 올해 내 10톤 크기의 생물반응기를 구축해 육상 양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2024년 예비 실험을 거쳐 2025년부터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을 주제로 한 포럼인 만큼 앞서 언급한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 식량위기 시대를 넘어설 대안으로 떠오른 블루푸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블루푸드는 바다에서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해 왔으나 최근 그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육류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환경보호 가능성을 지닌 수산식품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바로 우리 김처럼 말이죠. 실제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블루푸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2021년 9월 이와 관련된 5편의 관련 논문과 논평 등을 공개했습니다. 네이처는 블루푸드가 미래 식품 체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블루푸드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5%를 차지합니다. 2018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평균 99.5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과학자들은 같은 양의 블루푸드를 생산할 때는 약 10분의 1 수준인 9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라는 용어가 어울릴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더 이상 환경오염을 배가시키는 산업은 세계에서 인정해주지도 발전할 수도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2017년 세계 최대 투자기관 이니셔티브 기후행동 100플러스는 200여 개 투자사와 함께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을 감소하도록 압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과 일본 공적연금 같은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슈로더, 블랙록, 핌코 등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그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액수만 무려 68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들은 투자 대상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게끔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주요 탄소 배출 기업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전개하죠. 풀어서 말하자면 탄소를 축소하지 않는 산업 및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김, 미역 등의 블루푸드는 미래 효자 산업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해조류 시장은 2030년까지 11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상에서도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또 다른 해조류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김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밥에 그냥 싸 먹어도, 스낵처럼 즐겨도 좋은 우리 김. 이제 세계가 우리 해조류 식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뿐 아니라 기술까지 압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이 시장을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